뒤를 보지 마라. 너의 눈은 앞날을 보아야 한다. 21해 동안 아버지였던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산적으로 자란 청년이 왕의 아들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 지 겨우 며칠, 배신자의 칼에 쓰러진 스승은 피를 토하며 제자를 밀어냈어요. 수백 명의 광군 속에서 홀로 검을 휘두르는 한 사람의 등을 뒤로 한 채 청년은 눈물을 삼키고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옛 이야기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산적이라 불렀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산신이라 불렀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숨어든 의적단, 그곳에는 출생의 비밀을 품고 자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때는 21해 전 갑자사와의 피바람이 한양을 뒤덮던 그 밤이었습니다. 궁궐안은 온통 비명소리로 가득했고 달빛조차 핏빛으로 물든 듯했어요. 무지는 그날 밤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사명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선왕께서 임종 직전 그의 손에 쥐어준 것은 갓 태어난 아기였죠. 이 아이를 부탁하오. 반드시 살려내시오. 선왕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직도 무진의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무진은 궁궐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통로로 뛰어들었어요. 돌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아기가 보챘지만 무진은 입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추격병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기다, 놓치지 마라. 칼날이 스치는 소리,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 무진은 등에 화살 2대를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감싼 천이 붉게 물들었지만 그것은 아기의 피가 아니라 무진의 피였어요. 마침내 비밀 통로 끝에 다다랐을 때 무진은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지리산을 향해 달렸죠.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린 끝에 무진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숨어 사는 의적 무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원래 무진의 옛 동료들이었어요. 함께 전쟁터를 누비던 전우들이 세상의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무진이 형님, 그 아기는 누구요? 의적단의 부두목이 물었을 때 무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제 조카입니다. 집안이 몰살당해 이 아이만 겨우 구했소. 그렇게 아기는 산채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아이에게 강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산속 계곡물처럼 맑고 강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죠. 시간이 흘러 강은 어느덧 21살의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손은 나무를 베고 약초를 캐느라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산사람치곤 묘하게 맑고 깊었어요. 산채 식구들은 강이 유난히 책을 좋아한다는 걸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여름날 지리산 인근 새고을에 지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어요. 백성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강은 며칠 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무언가를 살폈습니다. 산채 식구들은 그가 무얼 하는지 궁금했지만 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은 산채 마당에 커다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손수 그린 지리산 일대의 물길 지도였어요. 여기를 보십시오. 산 위쪽엔 물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바위 지형 때문에 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어요. 강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산채 식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대나무 수로를 만들 겁니다. 산 위에서 마을까지 물길을 연결하는 거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은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대나무를 잘라 이어붙이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산채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열흘 동안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날, 산 위에서 맑은 물이 대나무 수로를 타고 콸콸 흘러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물장구를 쳤고 어른들은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죠. 산신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백성들은 강에게 절을 했습니다. 강은 어색하게 손을 저으며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죠. 사람들의 웃음을 보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무지는 그런 강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의 눈가엔 촉촉한 것이 맺혔습니다. 역시 선왕의 핏줄이로구나. 그날 밤 무지는 강을 불러 달빛 아래 앉혔습니다.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강아, 이제 맹자를 읽을 때가 됐다. 맹자요? 그게 뭔데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이다. 민본주의지. 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산적이 무슨 민본주의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무진의 진지한 표정에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부터 강의 교육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무진은 새벽마다 강을 깨워 책을 읽게 했어요. 한낮엔 검수를, 저녁엔 병법을 가르쳤죠. 다른 산채 식구들이 술을 마시고 놀 때 강만은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형님, 왜 강이만 저렇게 혹독하게 다루시오? 우린 산적이지 양반이 아니지 않소? 식구들이 물었을 때 무진은 짧게 대답했어요. 저 아이는 달라야 한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강은 투덜거리면서도 무진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스승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날 산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식량이 바닥난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사냥도 못하고 저장해둔 곡식도 다 떨어졌죠. 배고픔에 지친 식구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소. 마을을 털어야겠소. 부두목이 말했을 때 산채 안이 술렁였어요. 지금까진 탐관오리의 재물만 빼앗았지 선량한 백성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강이 벌떡 일어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우리가 백성을 털면 우린 진짜 산적이 됩니다. 그럼 의적이 아니에요. 그럼 굶어 죽자는 거냐? 식구들이 반발했습니다. 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곤 무릎을 탁 쳤죠. 지도를 가져오십시오. 강은 지도 위에 세 곳을 표시했습니다. 모두 탐관오리들의 곡식 창고였어요. 이 고을 수령은 백성에게 세금을 2배로 걷어 착복했습니다. 여기 현감은 흉년에도 황국을 강제로 받아냈고요. 저 아저는 아예 장부를 조작해 곡식을 빼돌렸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아느냐? 시장통을 자주 돌아다녔거든요.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광군의 순찰 시간, 창고지기의 교대 시각, 심지어 개가 짖는 시간까지 모두 파악해놨죠. 우리가 털어도 백성들은 박수칠 곳만 노립니다. 어때요? 식구들은 감탄했습니다. 무지는 조용히 웃었어요. 사흘밤에 걸쳐 3곳의 창고를 털었습니다. 단 한 명의 백성도 다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을 어귀에 훔친 곡식의 절반을 몰래 풀어놨죠. 아침이 되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산신님이 나쁜 벼슬아치들을 혼내주셨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의적단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탐관오리들은 벌벌 떨었죠. 그날 밤 산채로 돌아온 강은 무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제가 한 일이 옳았습니까? 무진은 강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성을 먼저 생각했으니 옳았다. 하지만 강아, 기억해라. 힘은 약자를 지킬 때만 정당하다는 걸. 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는 기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강은 검술에도 더욱 정진했습니다. 그의 검법은 독특했어요. 어느 날 산속에서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강은 도망치지 않고 호랑이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호랑이가 뛰어오를 때의 힘, 발톱을 휘두를 때의 속도, 눈빛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기세까지 모두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강의 검법은 빠르고 강렬했어요. 마치 맹수가 먹이를 덮치듯 단번에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이었죠. 산채 식구들은 그 검법을 호검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진이 강에게 대련을 청했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마주 섰습니다. 덤벼라. 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강은 숨을 고르고 검을 빼들었죠. 순간 강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호랑이처럼 빠르게, 독수리처럼 정확하게 무진을 향해 검을 휘둘렀어요. 철컹! 무진의 검이 강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발이 반걸음 뒤로 밀렸어요. 산채 식구들이 웅성거렸죠. 무진을 밀어낸 건 강이 처음이었거든요. 좋다. 더 빠르게. 무진의 검이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강은 이를 악물고 막아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바닥엔 피가 맺혔죠. 하지만 강은 검을 놓지 않았습니다. 20번째 공방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의 검이 동시에 상대의 목에 닿아 있었어요. 무진이 빙긋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 내 검은 이제 세상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강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무진은 강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죠. 강아, 내가 그 검으로 누구를 지킬 것인지 잘 생각해라. 검은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건 검을 쥔 자의 마음이지. 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이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검을 들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저 막연하게 백성을 돕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죠. 그날 밤 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스승은 자신에게 이토록 많은 걸 가르치는 걸까? 왜 자신만 특별히 대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강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핏줄에 흐르는 왕의 피를,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평생을 산 사람으로 살 줄 알았던 청년에게 아버지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비단 보따리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닌 피로 쓴 운명이었습니다. 그해 봄 산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는데 걸음걸이는 의외로 가벼웠어요. 산채 식구들이 칼을 빼들자 노인은 조용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낡은 옥패였습니다. 무진이 그 옥패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강은 스승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이분은 내 옛 동료시다. 산채 식구들이 물러나자 무진은 노인을 자신의 방으로 모셨어요. 강도 함께 들어가려 했지만 무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문이 닫혔습니다. 강은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한참이 지나서야 무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들어오너라. 강이 방에 들어서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강의 얼굴을 한참 동안 훑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정말 선왕을 닮으셨습니다. 강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소인은 궁궐에서 30년간 내관으로 일했던 자입니다. 이제는 은퇴하여 한양 근교에 살고 있죠. 노인은 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어요. 도성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신하들은 목이 잘려나갑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반정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명분이 필요해요. 선왕의 적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산적입니다. 무슨 선왕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무진이 무릎 꿇고 강 앞에 엎드렸습니다. 강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스승님 무슨 짓입니까? 용서하십시오. 세자저하. 세자라는 말이 강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무진은 천천히 일어나 벽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괴짝을 꺼냈어요. 먼지가 폴폴 날렸죠. 무진의 손이 떨리며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단 보따리가 들어 있었어요. 무진이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자 붉은색 천이 나타났습니다. 강은 그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용포였죠. 하지만 곳곳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왕께서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옷입니다. 피가 묻은 채로 저에게 건네주셨죠. 무진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옥새였어요. 선왕께서는 옥새를 둘로 쪼개셨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신하에게 맡기셨죠. 두 조각이 맞춰질 때 그것이 정통성의 증표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강은 그 물건들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은 그저 산 사람 강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전 산적입니다. 왕족이 아니에요. 무진이 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21년 전 갑자사화가 일어난 밤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당신은 갓난아기였으니 기억할 리 없겠죠. 선왕께서 독살당하시던 그날, 저는 당신을 품에 안고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등에 박힌 화살 자국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건 당신을 지키다 생긴 상처예요. 20년 동안 저는 당신을 보통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임금으로 키워야 했죠. 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난 20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무진이 왜 그토록 엄격하게 가르쳤는지, 왜 맹자를 읽게 했는지, 왜 백성을 먼저 생각하라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저 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의적으로 백성을 돕고 그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하지만 세자 저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양에선 수십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궁녀를 수백 명씩 뽑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입니다. 신하들은 아침에 궁에 들어가면 저녁에 살아나올 수 있을지 모르죠. 노인은 또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지난 1년 동안 죽은 사람들입니다. 최승진은 왕의 기분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목이 잘렸어요. 박판서는 간언을 올렸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14살 궁녀는 왕의 술을 엎었다고 죽었죠. 강은 그 명단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지금 필요한 건 검을 잘 쓰는 산적이 아닙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임금이에요. 세자 저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달을 보며 걸었어요. 산채를 한 바퀴 돌고 또 돌았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21해 동안 자신은 산적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왕의 아들이었어요. 운명이란 게 이렇게 억지로 정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녘 산채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식구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그들도 이미 소식을 들은 듯 했습니다. 부두목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강희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형님이 산적이든 왕족이든 상관없어요. 형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하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강은 그들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형님은 우리에게 물길을 만들어줬습니다. 굶주린 백성을 살렸어요. 악한 벼슬아치를 혼내줬죠. 그런 형님이라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강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거친 얼굴들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어요. 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평범한 삶은 불가능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왕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피를 어디에 쓸 것인가? 강은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스승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20년 동안 품고 살았을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죠.
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왕이 되기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무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의 마음입니다. 저하. 이튿날 새벽 산채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양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어요. 무기를 점검하고 식량을 챙기고 길을 확인했죠. 무진은 산채 뒤편 작은 사당으로 강을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지리산 산신령에게 제를 올렸어요. 산신령이시여,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백성을 구하러 가는 이 아이의 앞길에 복을 내려주소서. 강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올라갔죠. 마치 산신령이 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하기 전 강은 마지막으로 산채를 둘러봤어요. 2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게 익숙했죠. 저 나무 아래에서 검술을 배웠고, 저 샘물에서 물을 길었고, 저 바위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무진이 강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왕이 아닌 자유로운 사람으로 말이죠. 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타올랐어요. 두려움과 각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강과 무진 그리고 15명의 식구들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산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강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앞으로 가는 길에는 칼날과 음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강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은 앞을 보며 걸었어요. 지리산을 내려온 용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을 내려온 용이 처음 마주한 세상은 궁궐보다 더 참혹한 지옥이었습니다. 강은 칼날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백성의 마음을 먼저 얻기 시작합니다. 영남대로로 접어들자 첫 번째 관문이 나타났습니다. 관군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무진이 손을 들어 일행을 멈춰 세웠죠. 저들을 피해야 합니다. 수배령이 내려졌을 겁니다. 강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을 살폈어요. 마침 보부상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의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죠. 저 보부상들과 섞입시다. 일행은 재빨리 짐을 꾸려 보부상 차림으로 바꿨어요. 강은 등에 큰 보따리를 지고 얼굴에 흙을 묻혔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검문소에 다가갔을 때 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관군 대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일행을 훑쳤어요. 어디서 오는가? 강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남해에서 소금과 생선을 싣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짐을 풀어보거라. 관군이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강은 태연하게 서 있었지만 손바닥엔 땀이 맺혔죠. 보따리 맨 아래에는 무기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다른 보부상 한 명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짐이 쏟아지며 온갖 물건들이 땅바닥에 널렸어요. 관군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그 틈을 타강의 일행은 재빨리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간 뒤에야 무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우리 식구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강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무진은 강의 순발력에 감탄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일행은 작은 마을 하나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을 입구부터 사람의 인기척이 전혀 없었죠.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거리엔 쥐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병 마을입니다. 무진이 낮게 말했어요. 마을 입구에 붉은 천이 걸려 있었죠. 역병이 돈마을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돌아갑시다. 여기 머물면 우리도 병에 걸립니다. 식구 하나가 말했지만 강은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무진이 급히 막아섰습니다. 저하, 위험합니다.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칠 수 없어요. 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초가집 문을 열었더니 온 가족이 쓰러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숨이 끊어진 듯 했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죠. 강은 그들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혀를 살피고 눈동자를 확인했죠. 산에서 무진에게 배운 의술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역병이 아닙니다. 독초를 잘못 먹어서 생긴 열병이에요. 강은 재빨리 밖으로 나가 주변 풀밭을 뒤졌습니다. 마을 뒤편 개울가에서 익모초와 작약을 찾아냈어요. 그걸 깨끗이 씻어 절구에 빻았죠. 이걸 물에 타서 먹이십시오. 3시간마다 한 번씩이요. 식구들이 각 집을 돌며 약을 나눠줬습니다. 강은 밤새 약을 다리고 환자들을 돌봤어요. 이튿날 새벽 어머니의 눈이 떠졌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 깨어났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강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강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약합니다. 며칠 더 푹 쉬셔야 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살아난 얼굴들이었어요. 그들은 강 일행에게 절을 했죠. 은인이십니다.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군이었어요. 한 광군이 횃불을 들고 소리쳤죠. 역병 마을이다. 모두 태워버려라. 강은 광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건 역병이 아닙니다. 비켜라. 명을 거역하면 너도 함께 죽는다. 광군이 칼을 빼들었어요. 강도 천천히 검을 빼들었죠. 순간 공기가 팽팽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미 나았습니다. 역병이 아니라 독초 중독이었어요. 백성을 함부로 죽이는 건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광군 대장이 망설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보여줬습니다. 멀쩡한 얼굴들이었죠. 정말 나았구나. 광군 대장은 잠시 고민하다 말을 돌렸습니다. 이번만 봐주겠다. 하지만 만약 역병이 퍼지면 책임은 너희가 진다. 광군이 떠나자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강은 조용히 뒤를 돌아 걸어갔습니다. 가슴속이 뭉클했어요. 사람을 살린다는 게 이렇게 값진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닷새째 되던 날 일행은 큰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무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어요. 강은 재빨리 몸을 돌려 검을 막아냈죠. 철컹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누구냐?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섰어요. 얼굴엔 붉은 천으로 가면을 하고 있었죠. 그의 검법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조정에서 파견한 추포수였어요. 내 놈이 수배자 강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역적의 후예라는 죄로 충분하다. 두 사람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20번째 합이 지났을 때 강은 상대의 검을 튕겨냈어요. 그리고 목에 검을 들이댔죠. 추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강은 검을 걷었습니다. 가십시오. 뭐? 당신은 잘못된 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를 죽이는 게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강은 천천히 검을 집어넣었습니다. 당신 같은 실력을 가진 분이 썩은 조정을 지키는 게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바른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추포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강을 바라봤죠. 그의 눈빛엔 놀라움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정말 역적이 맞느냐? 제가 역적인지 아닌지는 백성이 판단할 겁니다. 추포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일은 있겠다. 하지만 다음에 만나면 검을 겨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무진이 다가왔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살려줬습니까? 그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된 건 조정이죠. 언젠가 그도 우리 편이 될 겁니다. 강의 말에 무진은 조용히 웃었어요.
강이 정말 왕의 그릇을 갖췄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일행 중 한 명, 조칠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뒤처져 걸으며 품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밀서였죠. 거기엔 금화 그림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강의 위치를 알려주면 큰 상을 주겠노라. 조칠은 주변을 살피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가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한편 강의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역병 마을을 구한 이야기, 광군을 물리친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산신령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다더라. 아니야, 진짜 왕족이래. 백성을 구하러 오신 거야. 어느 마을을 지날 때는 사람들이 먼저 나와 음식을 건넸습니다. 주먹밥과 김치, 나물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걸 드시고 힘내십시오. 저희는 당신을 믿습니다. 강은 그 음식을 받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걸 깨달았죠.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일행은 작은 사찰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강은 법당에 앉아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한양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어주는 백성들이 있었으니까요. 무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좋은 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도 백성의 종일 뿐이에요. 강의 말에 무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어요. 마치 강의 앞날을 밝혀주는 것처럼 말이죠. 믿었던 사람의 칼날이 등 뒤에서 꽂힐 때 용은 비로소 고독한 제왕의 길을 걷게 됩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피의 고갯길이 열립니다. 한양까지 이틀 거리를 남겨둔 날이었습니다. 조칠이 앞장서서 말했어요. 철령 고개를 넘어가면 지름길입니다. 하루는 단축할 수 있어요. 무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철령 고개는 너무 험하지 않소? 다른 길로 가는 게 낫겠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지나본 적 있는데 괜찮았습니다. 조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강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조칠 형의 말대로 합시다. 일행은 철령 고개로 향했습니다. 고갯길은 좁고 가팔랐어요. 양옆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솟아 있었고 길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았죠. 강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무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고개를 오르는데 새 한 마리 울지 않았죠.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강은 재빨리 몸을 숙였고 화살은 뒤쪽 바위에 꽂혔어요. 매복이다. 무진이 외쳤습니다. 순간 사방에서 광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백 명은 좋게 됐죠. 절벽 위에도 길 양옆에도 뒤쪽에도 군사들이 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은 조칠을 돌아봤어요. 조칠은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조칠 형, 당신이? 조칠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미안하네, 강. 하지만 난 가난한 의적보다 부유한 역적이 나아. 그는 품에서 금화 주머니를 꺼내 흔들었어요. 세도가들이 엄청난 돈을 약속했어. 너 하나 팔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어요. 함께 20년을 산채에서 보낸 식구였죠. 우리가 형을 가족처럼 여겼는데. 가족? 웃기는 소리 마. 난 항상 무진 형님만 바라보는 내가 싫었어. 내가 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왜 항상 넌 특별 대우를 받았지? 조칠의 목소리엔 오랜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왕족이라는 피가 뭐가 그리 대단해? 난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항상 뒷전이었어. 무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애한테만 특별히 대하셨잖아요. 우린 그저 들러리였던 거죠. 조칠은 품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칼은 무진이 예전에 조칠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어요. 이제 끝냅시다. 조칠이 무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무진은 칼을 빼들어 막아냈지만 조칠의 공격은 집요했어요. 30번째 합이 지났을 때 무진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바닥에 깔린 낙엽에 미끄러진 거예요. 그 순간 조칠의 칼이 무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스승님, 강이 비명을 질렀어요. 무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가슴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칠은 피 묻은 칼을 천천히 걷었어요. 그의 얼굴엔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후회인지 만족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형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에요. 무진은 가슴을 움켜쥐고 강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강아, 도망쳐라. 안 됩니다. 스승님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이 늙은이 하나 때문에 너의 목숨을 버릴 순 없다. 무진은 강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리곤 뒤돌아 광군들을 향해 검을 들었어요. 저하, 뒤를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은 앞날을 보아야 합니다. 무진은 피를 흘리며 광군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1명, 2명, 광군들이 쓰러졌죠. 하지만 무진의 몸에도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강은 눈물을 흘리며 무진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스승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았던 사람이죠. 가십시오. 다른 식구들이 강을 밀었습니다. 그들도 검을 빼들고 광군들과 맞섰어요. 저하를 지켜라. 식구들의 외침이 고개를 울렸습니다. 강은 이를 악물고 고개 아래로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진의 희생이 헛되니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였죠. 내가 왕족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희생하는구나. 강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추격병들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죠. 해가 저물 무렵 강은 작은 계곡에 숨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옷은 찢어졌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죠. 그는 바위에 등을 기댄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 목이 메었습니다. 무진은 아마 이미 숨졌을 거예요.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겠죠. 모두 자신을 지키다 죽은 겁니다. 강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거든요. 내가 약했다. 조칠의 배신을 눈치채지 못했어.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섰어요. 무진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순 없었죠. 이틀 뒤 강은 한양 근교의 작은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반정 세력의 연락책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강을 보자 놀랐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나머지는 모두 죽었습니다. 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도 예전과 달랐죠. 산 사람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흩어졌던 식구들이 하나둘 사찰로 모여들었어요. 5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모두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죠. 무진 형님은 부두목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은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진은 그들 모두에게 형님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더 넓어 보였어요. 형님들, 저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무진 스승님과 죽은 형님들의 원수를 갚겠어요. 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말이죠. 식구들은 강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 순수했던 청년은 사라지고
진정한 왕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은 혼자 마당에 섰어요. 달을 보며 무진을 떠올렸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뒤를 보지 마라. 앞날을 보아라. 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어요.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의지로 변했죠. 스승님, 지켜보십시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강의 속삭임이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반정의 준비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이제 강은 더 이상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왕이 될 준비가 된 사람이었죠. 천령 고개에서 흘린 피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진과 식구들의 희생은 새로운 조선의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강은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달빛이 강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의 눈빛엔 이제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직 앞만 보는 왕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용이 승천합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고 지리산의 바람이 대궐의 처마 끝에 머물 때 조선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반정일은 보름달이 뜨는 밤으로 정해졌습니다. 강은 사찰에서 반정 세력의 우두머리들을 만났어요. 늙은 신하들은 강의 젊은 얼굴을 보며 놀랐죠. 이분이 정말 선왕의 아드님이십니까? 강은 품에서 반쪽 옥새를 꺼냈습니다. 신하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반쪽을 꺼냈어요. 두 조각을 맞추자 완벽하게 들어맞았죠. 정통성의 증표입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어요. 강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왕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백성을 구하려는 겁니다. 절하지 마십시오. 신하들은 강의 말에 감동했어요. 진정한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작전은 치밀하게 짜였습니다. 궁궐 안에는 몰래 내통하는 내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비밀수로의 문을 열어줄 것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늙은 신하가 말했어요. 그 수문을 지키는 자가 바로 조칠입니다. 그 자가 배신자라는 소문을 듣고 연산군이 특별히 임명했죠. 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칠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예감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직접 뚫겠습니다. 그날 밤 달이 둥글게 떠올랐습니다. 강과 5명의 식구들 그리고 반정군 100여 명이 궁궐 뒤편수로로 향했어요. 물소리만 들리는 어두운 밤이었죠. 수문 앞에 도착했을 때 조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들고 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 줄 알았어. 조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무진 형님이 돌아가셨다며? 내 손에. 강은 천천히 검을 빼들었습니다. 형은 왜 그랬습니까? 우린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난 항상 그림자였어. 내 그림자 말이야. 조칠도 검을 뽑았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난 돌아갈 곳이 없어. 두 사람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어요. 강의 검법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죠. 무진의 가르침과 슬픔이 그의 검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칠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검이 흔들렸죠. 마음이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넌 정말 왕이 될 거야. 난 그게 싫었어. 질투가 났어. 조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무진 형님을 죽이고 나니 후회됐어. 매일 밤 형님 얼굴이 꿈에 나와. 강의 검이 조칠의 검을 튕겨냈습니다. 조칠의 검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제 끝입니다. 강의 검이 조칠의 목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칠이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그는 뒤로 넘어지며 수문 장치에 부딪혔죠.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수문이 열렸습니다. 조칠은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렸어요. 가슴에 박힌 건 자신의 칼이었습니다. 넘어지며 스스로 찔린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조칠이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강아,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무진 형님께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조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은 무릎을 꿇고 조칠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스승님은 형을 용서하실 겁니다. 조칠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은 조칠의 눈을 조용히 닫아주며 일어섰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들어갑시다. 반정군이 수로를 통해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는 허술했어요. 내관들이 몰래 약을 타서 궁궐 군사들을 잠들게 한 거였죠. 강은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연산군이 있을 거라는 정보를 받았거든요. 문을 열자 연산군이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었어요. 주변엔 궁녀들이 떨며 서 있었죠. 누구냐? 연산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강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선왕의 아들 강입니다. 연산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내가 살아 있었단 말이냐? 강은 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연산군이 죽인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최승진은 간언을 올렸다고 죽였고 박 판서는 가족 모두를 몰살시켰습니다. 14살 궁녀는 술을 엎었다고 목을 쳤죠. 강은 장부를 연산군 앞에 던졌습니다. 백성은 굶주리고 신하는 죽어나가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당신은 술과 여색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바들바들 떨기만 했죠. 이제 끝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신하들이 들어와 연산군을 끌어냈습니다. 연산군은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죠. 강은 옥좌 앞에 섰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주상 전하, 옥좌에 오르소서. 하지만 강은 옥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을 씻지도 않은 채 신하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산 사람입니다. 백성의 배고픔을 모르는 자는 이 궁궐에 남을 수 없습니다. 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나라는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왕은 백성의 종이고 신하는 백성의 일꾼입니다. 만약 이를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저부터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신하들은 숙연해졌어요. 이런 왕은 처음이었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왕의 즉위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폭군이 물러났다. 새 임금님이 오셨다. 강은 궁궐 누각에 서서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희망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날 밤 강은 혼자 편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작은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지리산의 흙을 담아온 것이었죠. 스승님, 해냈습니다. 강은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백성이 굶주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약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강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궁궐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지리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강은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강아. 이제 진짜 왕이 됐구나. 강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지리산 자락, 작은 초가집에서 한 노인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무진이었어요. 천령 고개에서 중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는 산으로 돌아와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낫을 내려놓고 한양 쪽을 바라봤어요. 도성에서 즉위를 알리는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죠. 잘 자라줬구나, 강아. 무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지리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산적 두목이 주워온 아기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었고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엔 한 사람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궁궐과 지리산이 같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산 사람이 왕이 된 날
조선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밝았습니다.